조경명 위경은 하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명이라고 하는 인체 앞면, 그러니까 전면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는 경맥이죠. 장부의 상반성을 연결해서 이제 위라고 하는 장기가 조경명경과 내소거 장부하듯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 장상론과 경맥이 서로 연관을 짓는 것은 황제 내경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맥과 장부의 상관성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는 조경명경에 드러나는 경맥 병우가 이 장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죠. 수양명 경맥의 특징과 대장의 장부의 속성이 경맥 병우에서 긴밀하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달리 수양명 경맥은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인체의 전면을 염두에 두고 경맥 병우가 등장하고 있었죠. 아마도 조경명 위경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경명 위경의 경맥의 분포 공간은 인체의 전면, 앞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지금 보듯이 경맥도가 모두 인체의 앞면도를 전면도를 두고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앞면을 염두에 두고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은 황제 내경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지난 교체기에 완성되었던 마왕태 의서라고 하는 의서 목록 안에 족비 11맥구경, 음양 11맥구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발등, 그 다음에 앞 정강, 부위, 아랫배, 윗배, 목, 얼굴 등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과정을 연결해 보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인체의 앞면을 염두에 두고 경맥의 유주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왕태 의서에서는 장부의 상관성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 없죠. 그래서 족비 11맥구경, 음양 11맥구경을 살펴보면 주로 인체 앞면에 대한 표현들은 있지만 인체의 몸통 내에 장부와 관련된 표현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조경명 위경의 경맥 병우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시동병, 소생병으로 이어지는 경맥 병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동병은 조경명 경맥의 맥상의 변화가 동반됐을 때 나타나는 증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증후냐 이렇게 읽어보면 찬물을 끼얹듯 떤다. 최근 우리가 아이스 버킷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런 이벤트들이 전 세계에 불었던 기억이 있나요? 루게리 환자들의 일종의 치료나 아니면 후원을 위해서 전 세계 유명인들이 찬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 버킷 릴레이를 한 적이 있죠. 재작년인가 아마 작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얼음물을 몸에 끼얹는다고 하면 그 증상은 심한 오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한편 기지개를 자주 켜고 하품을 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피곤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 같죠. 또 얼굴이 흑색을 띠는다. 이것도 아마 그런 특징 같아요. 근데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병이 들고 나면 사람과 불을 싫어하고
결국은 대인관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불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공간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캄캄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머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아울러서 나무 부딪히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놀라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심장이 생각보다 많이 뛰고, 또한 여기에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죠. 외부와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한다. 그러다가도 또 증상이 심하면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 부르고 옷을 벗으면서 뛰어다닌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어떤 증상에 가깝냐면 조현병 환자들 모습하고 매우 흡사해 보여요. 아니면 불안 장애에서도 약간 조증에 가까운 불안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면 조증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 장음, 뱃속이 꾸룩꾸룩 소리 난다, 배가 창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시동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것이 위장관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에 이상장음, 배가 창만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전체 증상이 위장관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잘 어울리지가 않죠. 오히려 시동병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어떤 곳에 가서 살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정신과나 신경과에 방문하려고 하는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경명 위경의 시동병 증상은 마치 심리적인 문제를 크게 앓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인지장애적인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생병도 한번 살펴보면 소생병에서도 첫 번째 표현이 발광한다라고 하듯이 조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의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몸에서 간헐열 증상이 있다. 사실은 간헐열 증상이 앞서 나와 있는 증상하고 비슷한 오한과 발열이 병행돼 주기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발열이 있다가 오한이 있다가 발열이 있다가 오한이 있다가 이런 증상을 우리는 간헐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간헐열이 주기성을 띠면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말라리아 증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러한 간헐열 증상을 학질이라고 표현했고, 이 학질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나타나는 이러한 간헐열, 주기적으로 오한 발열이 반복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원인이 외부에서 나타나는 감염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헐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헐열에 대한 특징들은 나중에 상한론에 가서 다시 학습할 것이에요. 상한론 자체는 발열 증상에 있어서의 패턴들을 찾는 하나의 변증 도구이기 때문이죠. 한편 열이 심해서 땀이 난다. 이것도 결국은 간헐열보다는 이제 발열 증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멀건 콧물이나 코피가 나오는 증상, 입이 비틀어지고 입술이 허는 증상, 목이 붓고 아픈 증상. 이쪽의 증상들은 나름 수양명 대장경에 나타나는 증상하고도 많이 유사한 특징들이 있죠. 결국은 그 공간이 얼굴이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윗배에 물이 찬다. 그러니까 배가 더부룩하다라는 증상. 그 다음에 무릎이 붓는 증상. 그리고 경맥의 유주분포 안에서의 인체 전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가슴의 통증, 여성이라면 유방의 통증. 그 다음에 사쿨 부위라고 하는 서해부의
통증, 그 다음에 넙다리 부위, 앞정강근 부위, 발등 부위의 통증.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경명 위경의 유주 분포를 염두에 두고 인체 안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열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생병도 역시 인체 앞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유주 분포 입장에서 표현할 때 일부는 수양명 대장경에서 나타나는 시동병이나 소생병을 담고 있고, 또한 복부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복부의 증상에서 뱃속에 물이 찬다란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또 조경명 위경이니까 위장 질환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양한 증상들을 나열해 보고 거기에 가중치를 둘 때 우리가 이 전체 나열 증상 중에 윗배에 물이 찬다는 것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둘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조경미 위경이 가지고 있는 시동병, 소생병의 모습들은 위장관 병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조경미 위경은 위장의 병이 아니라 인체 안면을 포함하는 정서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걸 처음부터 이런 조경명의 병증 모델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뇌와 관련된 병증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있다가 그런 내용도 소개할 것인데요. 이러한 틀을 통해서 우리가 조경명 위경의 마항태 의서의 유주 분포와 시동소생병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때 영추 경맥편에 드러나 있는 조경명 위경의 유주 분포에서 가중치를 두고 우선순위로 인식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학습해야겠죠. 일단 인체 앞면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턱과 그 다음에 이마 영역, 그 다음에 목 앞에 영역에서 온목동맥이 있는 인역의 영역, 그 다음에 목구멍이라고 하는 영역, 가로막을 뚫고 내려가서 위에 속하고 비에 락한다. 사실 이 영역은 병증에는 안 나타나는데 유주분포에는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는 내려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추 경맥편에서는 위와 비를 염두에 두고 조경명 위경의 내속, 그러니까 깊은 부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관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이외의 내용들을 보면 인체 안면 부위, 그리고 사꿀 부위, 넙다리 부위, 정강 부위, 발등 부위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황용산 교수가 저술한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 황제내경을 비롯한 한약 고전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들을 문헌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경명이 심이라고 하는 한약적 심, 한약적 심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마음, 물론 마음에는 의식이 포함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장입니다. 물론 한의학의 사유, 서양 의학에서도 근대 이전의 사유에서는 심장이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때는 뇌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본질을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지난해에 의학윤리 수업을 했을 때 일부 조원들이 아마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뇌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죽음에 대한 기준을
옛날에는 심장사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뇌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옛날 시대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심을 조경명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제내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의 다양한 내용 안에서는 양명을 심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에 관련된 심의 증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특징을 특히나 성리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리학 자체보다 성리학에서 파생되었으면서 약간 이단화되었던 양명학이라고 하는 실학의 근간이 되었던 조선시대 중후기의 학문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원래 양명학은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등장했었던 하나의 실학적 체계에서의 유학이었는데 이때 양명학의 개념은 성정을 기본으로 하는 약간 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왜 양명을 심에 관련된 심학이라고 성정을 관련으로 하는 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바로 고대사에서부터 심과 양명은 긴밀하게 다뤄졌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은 결국은 주역의 괴사에서도 결국은 남쪽을 상징하는 리괴, 그것이 결국은 양명을 상징하고 결국은 우리 인체의 전면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 문헌을 보면 성인,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앉아 있을 때 그 앞쪽이 결국 광명이다. 이 광명은 오늘날 양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이 심장, 광명, 양명은 동일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왜 조경명 경에 시동병의 병우가 심리학적 측면, 신경과와 정신과적인 측면을 위주로 설명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러한 심리학적 정서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위장관의 관계를 요즘 들어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충양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발등에 있는 동맥입니다. 발등 동맥인데 이 발등 동맥을 진단적 의미로 볼 때는 위기,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의 기운을 관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은 충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양명맥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위장의 특징을 관찰하는 하나의 맥관 체계로 발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라고 하는 개념이 양명의 개념에서 발전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양명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위장관이라고 하는 내장관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한약 문헌은 결국 내경시대 이후에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20세기 초 서구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규명했던 관찰 과정하고도 동일해요. 사실은 19세기 초에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규명했던 의학자가 그 스트레스의 문제를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강압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동물이 받았던 가학적인 학대 속에서 받았던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은 위장관 장애를 만들었다. 그래서 찾아진 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인입니다. 즉,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결국 그것이 발현되는 대상은 위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매개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율신경계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매개 체계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렇듯 현대에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들을 옛사람도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옛사람들이 신경계를 관찰한 건 아니고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가 내장관을 포함한 위장관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관계성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은 양면과 심장의 문제, 결국 마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위의 문제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 과정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경면 위경의 시동병과 소생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경면 위경의 시동병과 소생병에는 후대에 만들어진 위장관의 병증 모델이 편입되지는 못했다 정도로 이러한 황용상 교수의 주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학원에서도 수업을 했는데 예전에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들었던 한 한의사분이 자신이 치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대학원 수업 내용들을 소개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임상 사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 환자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조경면 위경의 시동병, 소생병으로 관찰이 됐었고 결국은 이 자폐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물론 자폐증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자폐증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위장관과 관련된 조경면경에 관련된 경맥을 침치료하고 또 그와 관련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자폐증이 증상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그러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사례라는 걸 여러분은 나중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의학에서 표현했던 조경면 위경의 표현형은 위장관을 핵심으로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인지장애적인 문제들이 처음부터 관찰 대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위장관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확장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이원행 원장이라는 이분은 여러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 또한 한 학회에 학술 이사를 맡고 있어서 적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임상 실습 갈 때 여기를 우선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한의원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본 3사 때 임상 실습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길 때 아마 이러한 분을 만나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한테 그 무엇보다도 큰 임상 실력이 교육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올해는 코로나19 문제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해법들을 한의계에 제안했던 대표적 한의사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러한 분들이 소개한 임상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황제내경이나 이러한 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치부할 필요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뇌, 장,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크로바움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쳐보면 뇌, 장, 미생물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사례들, 임상 사례들, 또한 치료제, 건강 보조식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사실은 20세기 말에 이미 서구 사회에서 개념화되었던 내용인데 현재 20년도 되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이는 결국 뇌와 위장관이 긴밀하다라는 측면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축은 장내의 미생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인체에 이로운 장내 미생균과 인체 해로운 장내 미생균의 역할에 따라서 결국 위장관의 건강 상태가 변화가 되고 이러한 위장관의 건강 상태는 결국은 인체 뇌에 영향을 줘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거나 인지장애를 야기하거나 인지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또한 뇌의 인지작용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장내 미생균의 생성과 번식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그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장내 미생균은 더 많아지고 인체에 이로운 장내 미생균은 줄어드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라고도 얘기해요. 결국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균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포함해서 약 100배 이상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뼈대이고 그 뼈대에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이 우리 몸을 기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미생물이 자라는 일종의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옛사람들이 조경면 위경에서 관찰했던 병증 모델들은 당시에는 장내 미생균인지도 몰랐을 거고 당시에는 미주신경을 포함한 내장신경이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당시에는 뇌에 인지적인 작용이나 정서적인 작용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뇌의 인지적 정서적인 작용, 자율신경계의 기능, 위장관과 위장관 내의 장내 미생균이 드러내는 그 결과물에 의한 현상들, 정상적인 생리현상 또는 비정상적인 병증 상태를 구분하게 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결국 옛사람들은 관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뇌, 장, 미생물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통해서 조경면 위경이 가지고 있는 시동병과 소생병의 특징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뇌가 우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뇌뿐만 아니라 장과 장내 미생균이 우리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사람 말고도 다양한 동물계에서 미생물들이 그 숙주를 조절하고 숙주의 행동을 변형하는 과정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장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절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한의학적 치료법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과거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공교롭게도 장내 미생균의 활동성이나 좋은 조절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인체의 병리 상태를 개선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많은 한약이나 또는 침치료 등은 이러한 위장관의 미생물의 입장으로 아니면 위장관의 자율신경계 조절의 입장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올해 경희대학교의 경혈학 교실에서는 침체를 기반으로 장과 신경축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로 대단히 연구를 수행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손 위에 진실로 규명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기전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더라도 서구 사회에서 이미 발견되고 제한되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고전에서부터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해석할 때 충분하게 장, 신경축, 그 다음에 장내 미생균에 관련된 역할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을 비롯한 중의학에서 이미 시도되고 적지 않은 성공 신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결국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신약 개발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신약들이 정말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임상 연구들이 등장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미처 파악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뇌, 장, 미생물 축에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미 위경이 왜 정서질환과 인지기능과 관련된 정신과 질환에 타겟이 돼서 등장하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결국 조경명 낭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경명 낭맥의 병우를 보면 목이 아프다,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증 형태의 어떠한 대증 증상도 있지만 또 한편에 나타난 것은 앞에서 말했던 정신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은 정신증의 음증, 광은 정신증의 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고대 사회는 정신질환이 뭐 현대처럼 아주 세분화돼서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서 일종의 정상적이지 않은 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옛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것도 한의학의 되게 위대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의학이 이러한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인식한 것이 결국은 황제내경이 성립된 시기부터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구 사회에서는 바로 그 시대에는 정신증과 관련한 것은 질환이 아니라 악마나 아니면 마녀와 같은 그러한 신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서 사실 질환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악마가 깃들어져 있다 아니면 범죄자다라는 인식으로 그 사람을 격리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퇴출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했죠. 대표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들이 바로 이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것이 고대 서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사회에서는 이런 미쳤다고 생각되는 정신의 상태를 이러한 악령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 격리의 문제로만 치부한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학 서적 안에 정신증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구 사회에서 정신증은 언제 의학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한 모습들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증이 의학의 범주로 들어온 거는 프로이드 때문에 결국 정신의학이 탄생하게 돼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내세우기 이전에는 정신 이상은 사회적 격리의 문제로 봤지 질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정신의학의 기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예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9세기 말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서구 사회가 비록 현대에 와서 정신의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과학적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미 최소한 20세기 전후부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이 바로 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이 한의학의 장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 한의학의 또 다른 블루오션은 바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있어서의 역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일본에 있는 적지 않은 정신과 의사들이 바로 이러한 한의학의 치료적인 가능성의 매력을 갖고 점차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경매 위경을 소개하는 과정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위장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포함한 정신의 상태를 보고자 했었던 것이 조경명 경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결국은 조경명 낭맥에도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심에 대한 문제, 정신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경명 낭맥의 경혈이 풍룡입니다. 앞정강근에 있는 경혈명인데요. 사실 풍룡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시대에 우리의 번개의 신을 언급하는 명칭이기도 했어요. 동양에서 우뢰의 신, 뇌신이라고 했거나 뇌사라고도 하거나 뇌공이라고도 하죠. 참고로 여기 뇌공은 여러분 황제내경에서도 등장하죠. 황제랑 대화를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뇌공이 있잖아요. 이들은 결국은 우뢰의 신을 말하는데 이들의 우뢰의 신과 비슷한 또 다른 명칭이 풍룡이에요. 사실 서구 사회도 우뢰의 신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블 영화의 토르가 로마 그리스 신화부터 등장했던 청둥의 신 우레였습니다. 물론 로마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우레의 신이었지만 이 신이 독일을 통해서 신화가 전화되면서 일종의 토르라고 하는 망치를 든 우레의 신이 등장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들으냐면 우리 토르와 우레의 신의 모습은 괴팍하죠. 모습 자체가 도깨비 같기도 하고 괴팍합니다. 바로 정신증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괴팍한 성질의 모습,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분노 조절에 걸려서 폭력적인 모습들이 바로 우레의 신의 모습처럼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풍룡이라고 하는 조경명의 랑맥의 경혈이 바로 정신증을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풍룡이라는 경혈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증, 특히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분노조절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조경명 경근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근은 결국은 조경명이라고 하는 공간적 분포를 염두에 두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근육 집단들을 얘기하겠죠. 결국은 이막은, 눈둘레근, 그 다음에 입술 둘레근, 그 다음에 깨물근, 그 다음에 목빗근, 가슴근, 그 다음에 배고등근,
넙다리 네갈래근의 넙다리 고등근, 가쪽 넓은 근, 앞정강근 등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황제내경 영추 경맥평, 경근평에 써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근육으로 비교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경혈학 실습, 뭐 경혈학 1에서는 제 분반 실습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도 있겠지만 경혈학 실습 제 분반 실습조인 경우에 중간평가 과제물로 경혈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공유하는 경혈들을 분류해보고 그 특성을 조사해보라고 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 해부학적 구조가 신경의 입장에서 동질성인지, 혈관의 입장에서 동질성인지, 근육의 입장에서 동질성을 띠는지는 사실 여러분이 분석하는 범위에 따라 해석하기 각각일 것입니다. 그것을 조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인맥부터 조경면 위경까지 찾아보기를 당부하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동일한 경근 집단 안에 드러나는 경혈들이 동일한 경근의 병에 쓰일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질병 모델에 쓰일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경근에 대해서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경근이 분포하는 공간에서 결국 경근의 병원은 해당 경근을 염두에 두고 결국은 여러분이 근육의 질환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한글로 표현한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어떠한 근육의 문제를 어떠한 근육들이 조경면 경근이길래 이러한 경근의 병에 영향을 주게 될까를 구분해 보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같은 정단지의 문제도 이게 앞정강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발가락 평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단지근의 문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우를 이해할 때 경근은 해당 경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옛 문헌에서 나타나는 이 얼굴의 문제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이것이 안면신경 마비의 증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면신경이 목 부위까지 지배한다는 것도 안면신경의 분포 요소를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빗장이 오목에서 뺨까지의 부위도 안면신경의 분포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안면신경 마비에서 드러나는구나. 안면신경의 마비는 사실 뇌신경의 문제인데 결국은 옛 문헌은 이걸 뇌신경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조경면 경근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경면 경근의 문제에서 조경면 경맥에 있는 경혈을 치료하면 안면신경 마비를 치료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뇌신경의 서로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양명 대장경 설명할 때 합곡 부위의 체표의 감각신경 영역이 얼굴 부위의 감각신경 영역과 오버랩된다는 것이 대뇌피질에서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시냅스적인 연결들, 신경 연접들의 연결들이 결국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문제를 중추신경상에서 이해할 때 조경면경에 있는 경혈들이 어떻게 얼굴 부위의 근육의 문제를 치료하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한 차지해야 될 것은 2교시 때 잠깐 소개 시간이 되면 드리겠지만 근막경선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경근의 문제를 근막경선 해부학으로 이해해 보면 좋은데
여기 근막경선 해부학에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인체를 결국은 건축학적 관점에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근육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들이 연결돼서 인체 전체를 직립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작용들의 끈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를 직립하고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끈들이 결국 머리끝에서 발가락, 손끝에서 머리 등등으로 서로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일종의 건축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건축학적 해석을 통해서 결국 연관된 근육들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근막경선 해부학인데요. 바로 이러한 근막경선 해부학의 노선이 경근의 노선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이 단순히 영추 경근편에 있는 경근만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근막경선이라고 하는 건축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근육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 현대 추나의학 또는 카이로프라틱 또는 어플라이드 키네올로지라고 하는 응용근 신경학과 같은 학문과 긴밀해지게 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경근까지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경별은 사실은 앞선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경맥과 장부의 상관성을 관념적으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옛 의가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관념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겠죠.